미국 변호사 JC&C 컴퍼니. 이게 존청&컴퍼니죠. 맞습니다. 네, JC&C 컴퍼니 존청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자주 한국에 들어오시네요. 아, 그렇죠. 자주 들어오는데 또 이 와이스트릿에서 감사하게도 네,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게 또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요렇게 하고 찾아주셨습니다. 이건가요? 네. 이렇게. 아, 5년 전 사진이라서. 이거 5년 전 사진이에요? 네네네. 아, 똑같아요. 아유, 무슨 말씀을.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이 책이 첫 책이세요? 첫 번째. 근데 드디어. 되게 두껍던데 빼곡하던데요. 4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와. 그것도 제가 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데 네네네. 처음에는 고민만 한다고 막 몇 년을 그렇게 진짜 변비 걸린 것 마냥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 썼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아이고 또 너무 많구나 싶어서 근데 또 이거를 또 두 권으로 나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책 쓰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이게 사실 내 평생 모은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데 혹은 이민을 가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또 존청 변호사님 같은 그런 전문가분들한테 도움을 얻어야죠. 그래도 나름의 이게 뭐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많이들 고민하게 되는 그런 주제들을 좀 정리한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보면 이 미국 투자나 이주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보실 만한 내용이겠죠. 요 위 제목을 원어민 발음으로 좀 읽어주세요. 아, Help Your Success in America인데 저랑 비슷하네요.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 그런 뜻입니다. 네. 이걸 좀 시리즈물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큰 뭐라고 해야 되지? 제목에 이제 첫 번째가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 이게 한번 쓸 때 딱 쓰고 나니까 아마 책을 여러 권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 권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도 느낀 게 이게 처음 거는 오래 걸리긴 했는데 다음번부터는 그래도 이러진 않을 것 같다 싶어요. 해서 미국 자산 이민, 뭐 이전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겠고 또 최근에 이슈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네. 왜냐면은 O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오빠 법안이라고도 부르고 미국에서는 뭐라 불러요? 그냥 OBBA 뭐 이렇게 불러요? 그게 OBBBA 이렇게도 하고 네. BBB 액트라고도 부르고 BBB 뭐 액트. 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랑 네. 트럼프랑 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일론 머스크는 어쨌거나 뭐 너무 이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게 감세만 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면에서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 속사정은 이 전기차 본인의 그 주업이잖아요. 거기에서 받던 혜택이 없어지는 것 때문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이걸로 인해 뭐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정치 쪽에서 뭐 적어도 일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라지게 됐죠.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그러면 큰 감세 법안이에요? 미국 시민들한테 미국 국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굉장히 여러 면에 있어서 이게 2017년도에 이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도 이 굉장히 큰 세법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TCJ 액트라 그래서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였었냐면 법인세가요. 연방 법인세 미국 입장에서 원래 35%였는데 그게 21%로 낮춰졌어요. 법인세. 그러니까 사실 뭐 숫자로 봐도 그렇지만 거의 절반 3분의 1 이상이 낮아진 거니까 35에서 21%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레디컬한 변화였었고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아무튼 그런 배경에서 당시에 이 트럼프 1기 정부 때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이 좀 말하자면 절충하는 그런 목적으로 당시에 그런 법들을 다 한시법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 선셋 규정이라 그래서 일몰 그렇죠. 이게 만기가 오는 그런 법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텀을 이제 건너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기 정부 때 그 25년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때 당시에 한시법으로 되었었던 것을 연장하면 그것 자체로도 큰 변화인데 여기서 지금 더 늘렸어요. 그러니 뭐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기 때 했던 감세 정책보다 더 세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어떤 경제나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일단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법들이 영구화됐다는 게 물론 가장 크겠고 감세 법안이. 그리고 그거 말고 세율이 더 낮아졌어요. 개인세 그리고 법인세에 있어서 더 낮아진 것들 그리고 여러 소득 중에서
이 비과세 소득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예 세금을 받지 않는 소득. 그렇죠. 이 영상 보시는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딱 와닿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짧게만 얘기하면 뭐 미국은 팁 소득이 꽤 크거든요.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네네. 팁이 뭐 20%, 25% 예. 물건값에 또는 서비스료에 그러니 꽤 큰데 이걸 비과세해 준다라는 법이 나왔어요. 그러니 뭐 물론 한계는 있죠. 전체 모든 그 팁 소득을 다 비과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어떤 수준의 소득에 대해서 팁으로 얻는 그런 사람들한테 큰 혜택이 된 거고 또 우리 한국도 있습니다만 오버타임 그렇죠. 야근 초과 근무에 예. 대해서 원래 미국도 1.5배 이렇게 지급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0.5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비과세해 준다라는 그런 법으로. 물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여러 제약 조건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거였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이 65세 이상 이 국민연금에 해당이 되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예. 받는 사람들에게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이 비과세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굳이 한국에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과 관련 내지는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이라면 예. 미국은 증여상속세가 예.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가구가 그다지 없거든요. 이유는 평생에 걸쳐서 네. 한 개개인이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는 그 금액이 거의 1,400만 불, 1,500만 불, 1,400만 불 지금은. 그럼 얼마요? 그럼 한 180억, 200억 180, 뭐 19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비과세. 비과세. 증여 상속. 그럼 180억까지는 비과세, 공제. 라이프타임에 걸쳐서 누적된.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한 가구에 1세대에는 엄마, 아빠 둘이잖아요. 예. 곱하기 2예요. 예. 그러니 한 가구당 300억이 넘는 그 금액이 비과세 되니 그래 뭐 증여 상속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여기 적용을 받는 건 미국에서도 드물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2017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1기 정부 때 세법 개정으로 인해 네. 이게 2배로 올랐었던 거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이게 미국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 얘기한 이 1,400만 불, 1,500만 불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게 공제. 100만 불이 안 됐어요. 그러니 뭐 다른 나라랑 비슷했죠. 근데 이러던 것이 쭉쭉쭉 올라가지고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건데 25년에 원래 이것도 이제 일몰 규정이었었거든요. 2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절반으로 떨어지고 뭐 등등등이었는데 이걸 영구법으로 만들면서 또 100만 불을 늘렸어요. 그러니 이제 해외에 어떤 자산가들이 미국으로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거 관심 대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나면 미국 사람이 되니 이 금액이 만약에 절반으로 줄어들면 나도 이제 증여 상속에 있어서 미국이 갖는 매력도가 떨어지게 될 거라고 우려 내지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해소가 된 거죠. 불확실성.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한 180억, 190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또 그렇게 강력하게 감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소비 늘리려고 하는 거고 물론이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도 또 유치하려고 하는 걸 테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트럼프 입장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추가하자면 예. 뭐였냐면 미국의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예.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 마가 하는데 그거에 또 상징적인 것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무슨 법이 나왔냐면 송금세라고 하는 법이 나왔어요. 송금세? 그게 뭐냐 상상을 해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텐데 네. 우리가 외국에 송금을 할 때 그 송금액의 3.5%를 텍스로 내야 된다고 하면 또는 뭐 피로 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수수료처럼 네. 오갈 때마다 그럼 크죠. 오 갈 때는 아니고 내보낼 때. 내보낼 때. 가는 건 뭐 환영 언제든지. 그게 처음에 이 BBB 액트가 나왔을 때 안으로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될 때는 이게 3.5%였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1%로 나름 낮아지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송금을 할 때 예를 들어 100만 불 보내면 10,000불이 피로 나가게 생겼어요. 네.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여기서 예외가 되는 그런 송금이 있긴 있어요. 뭐 은행 간 거래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외 송금하는 거는 그래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긴 하거든요. 네. 아직 규정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법만 정해진 상태라서 이 행정 실제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그러나 뭐 우리가 무슨 뭐 코인을 통해서 보낸다거나 또는 이 여러 송금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통해서 보내는 거는 1% 피가 붙는다라는 게 확정이 됐으니 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송금해야 되는 그런 업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면 이거 부담이 또 높아지겠죠. 아니 송금세라는 거 그러면 이제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현지 법인 같은 거 만들거나 현지에서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가져와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한국으로 그럼 송금할 때 거기다 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규정으로서 예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보면서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예외로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으로 보내는 거는 일단 면제해 준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 그 말은 미국의 무슨 뭐 웰스 파고라고 하는 은행에서 한국의 하나은행으로 보낸다.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면제. 네. 그러나 뭐 송금 회사들이 있어요. 무슨 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거는 특히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저기 남미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송금도 하거든요. 그런 우회해서. 방식에 대해서는 1%가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요건 또 달라질 여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얼마나 더 이게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질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거래들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것이냐는 이제 법이 확정이 됐으니 뭐 재무부에서 이 시행 규정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걸 하는 취지는 뭐예요? 미국에 있는 돈 막 마음대로 갖고 나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뭐예요? 뭘까요? 그거겠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니 왜 중국에서도 예전에 뭐 벌어들인 돈을 빼갖고 나오기 좀 쉽지 않다 막 이런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사회주의 국가랑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못 나가게 한다기보다는 뭐 비용 내고 나가라는 거니까 뭐 굳이 차이가 있다면 차이인데 그럼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나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 뭐 이게 만약에 정말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 국리들을 하지 않을까 싶. 또 방법을 찾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전청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 보니까 예. 국외 전출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국외 전출세는 우리나라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팔아서 해외로 넘길 때 세금을 낸다는 거잖아요. 자산을 팔아서 넘기는 게 아니라 이 간단한 개념은 이제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이제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어떤 자산들에 대해서는 비록 팔지 않았어도 매각하지 않았어도 시가평가를 해서 마치 판 것처럼 간주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개념은 뭐 이해를 못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 왜 예를 들어 한국에 그냥 꼭 한국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뭐 주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 요건 뭐 이거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데 뭐 그렇다 치죠. 그러면 지금은 이걸 팔면 내가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 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면 이제 한국 세법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비과세일 거예요. 비과세 내지는 뭐 현저하게 낮은 그런 세율일 거란 말이죠. 그랬으면 내가 홍길동이라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주식 팔면 세금 낼 텐데 내가 외국인이 되면 이 주식 나중에 팔아도 세금 안 내겠네? 라고 해서 들고 나가자. 그렇죠. 내가 국적 포기하고 나가고 싶은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동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걸 막겠다라는 취지로 그래 당신이 그러면 해외로 국적을 포기하고 나가면 마치 해당 주식은 판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 매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게 한국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도 미국에도 미국과 캐나다와 뭐 여러 나라들에서도 있었던 법이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이게 2018년인가 이 국외 전출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섰을 때 저도 이제 뭐 한국 소식을 잘 들으니까 이게 미국의 엑시텍스라고 하는 그 컨셉을 따라서 만들었겠구나. 사실 뭐 한국의 많은 세법들이 미국 법을 또 이제 따라서 차용하니까 뭐 그런 것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하고 좀 달랐던 부분이 미국은 이게 이 어떠한 형태의 자산이건 간에 시가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그리고 미국 내의 자산이건 해외 자산이건 무관하게 월드와이드 에셋에 대해서 이러한 엑시텍스 부과를 규정으로 했었던 거죠. 그러니 미국인 입장에서 내가 해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건 또는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건 이런 것들을 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시가평가에서 과세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제도를 처음에 차용했을 때에는 당연히 한국도 이 국내의 그런 대상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들도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한국의 제도는 한국에 있는 자산, 그 중에서도 유형 자산, 뭐 부동산 이런 거 말고 예. 이 주식, 국내 주식만 예. 그리고 대주주 요건, 뭐 그건 이해할 만하죠. 왜냐면 대주주가 아닐 때는 애초에 과세가 안 어차피 되니까. 우리 이제 양도세 아직 없으니까 주식 양도세.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범위가 줄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입법안이 나온 거죠, 정부에서. 예. 그래서 그게 미국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변경. 해외 주식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됐든 내가 갖고 있을 때 팔지 않았어도 갖고 그냥 이민 가면 판 걸로 쳐서 양도세. 물론 대주주 기준에 맞게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목당 50억 원 뭐 이런 그렇죠. 식의 비과세가 맞아요. 되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해외 주식은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상장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한 종목당 50억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리고 소유 퍼센트도 있지 않나요? 예, 1%. 뭐 하여튼 그거가 그거가 해당이 안 되면 아닌데 이제 해외 주식의 경우는 그런 구분 없이 전부 다 과세하겠다. 인데 따지고 보면 이게 타겟으로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한국에서 뭐 애플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만약 이 국외 전출세에 적용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미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가기 전에. 그러면 사실 그에 대한 과세가 한국의 지금 양도소득세 기준에서는 그다지 아마 부담이 엑스텍스만큼 높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거나 저거나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250만 원 이상 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가 매겨지니 특히 해외 주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과세 한도가 되게 적죠.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외 주식을 갖고 이민을 가는 거나 국내에서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나 해외 주식일 경우는 그러면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여기서 타겟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상장사 주식보다 해외에 무슨 부동산 투자를 했건 아니면 그걸 이제 주식 회사의 형태로 이런 그 비상장 회사로 투자한 그런 경우가 더 타겟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법인. 그런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그런 것들이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게 참 세법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신기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모르면 또 큰일 나는 거고. 이게 또 끝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 지금은 한국은 이 입법 예고가 된 또는 뭐 이제 안으로 나온 게 2027년부터 만약에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적용이 될 텐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미국 법과 비교하면 여전히 범위는 낮아요. 미국 법은 이 꼭 주식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해외 부동산 모든 형태의 시가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세계 어디에 있건 간에 적용이 되는데 만에 한국은 지금 현행법은 국내 주식에 국한돼 있고 이제 바뀌더라도 해외 주식까지 포함을 하는 거니까 다른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국적 포기세라는 게 있는 거고요. 국적 포기하고 딴 나라 갈 거면 세금 내라 이거예요? 국적을 포기하는 거는 이제 뭐 말하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빈틈을 찾아서 뭔가를 활용하려고 하면 그걸 또 못하게 만드는 법이 나오고. 근데 그거는 그냥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와, 근데 미국은 최고 세율이 37%예요? 그렇죠. 소득세를 놓고 보면 개인 소득세율이 최고 세율이 37%죠.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율이 37%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외전출세도 지방세 포함해서 22%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장기 보유하면은 양도차익이 20%. 근데 단기 보유일 경우엔 37%. 보통 이제 한국은 양도소득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양도차익의 20%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미국은 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 해당 그 자산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1년 이상일 경우에 장기, 1년 이내일 경우에는 단기로 보고 단기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1년만 넘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게 장기 단기라고 해가지고 단기 기간이 얼마인가 헷갈렸었는데 1년만 넘어가면 또 이게 우리 존청 변호사님이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 책을 쓰셨는데 한국 사람들 뭐라고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좀 미국으로 자산을 좀 이전시키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도가 예전이랑 막 비교하실 때. 예전이라고 하면 뭐 제가 물론 이쪽 일을 한 게 벌써 20년 정도?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나와서
한국의 일반 인들을 대상으로 같이 일을 한 거는 10년이 넘었으니까요. 네, 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제가 체감하는 걸 본다면 뭐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 관심도가 늘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그 관심도의 어떤 증가에 대해서 제가 체감하는 그 강도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한 자산이 한 100억, 200억 있는 부자들과 한 1, 20억 있는 부자들, 그러니까 원체 막 거액 자산가들은 뭐 이렇게 분산 투자도 하고 미국 부동산도 산다고 하는데 그보다 자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져요 최근에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현상은 현상인데 그에 대해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억, 20억이 전체 재산일 때 국내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솔루션들이 다 한계에 다달아서 외국 투자를 본다라고 하는 건 좀 그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으나 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고개를 들어 다른 기회를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심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왜 늘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굳이 그걸 부정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개개인들의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잖아요. 뭐 주식은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이 그쵸.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뭐 핸드폰 안에서 다 되고. 그렇죠. 뭐 부동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기타 또 미국에서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다른 금융 상품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는 뭐 옛날 같이 그렇게 막 이걸 리소스를 찾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투자 후 관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다 보니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있는 곳이 미국인데 네.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이니까 뭐 기축통화국이면서 어쨌거나 뭐 1등 국가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한 명의 투자자로서 내가 꼭 이주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장에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 방법 그게 있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관심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은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이제 쉽게 거래가 가능한데 부동산은 뭔가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뭐 서류도 왜 우리나라에서도 집 살 때 서류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안 보고도 살 수 있어요?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있더라고요. 있는데 예. 그게 뭐 일반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부동산이라는 게 갖는 특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이유는, 예. 한국에서 어쨌거나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일군 사람들이 이 성공의 대상이 된, 성공의 어떤 그게 된 건 부동산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내가 여유 자금이 생겼어요. 더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부동산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제도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이제 고개를 들어 딴 데를 보니 이제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쨌거나 달러 베이스니까 온몸으로 그걸 내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이고 내가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또 한국 법과 같은 그런 아주 뭐랄까 엄격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서 과하게 그쵸.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세 규정도 없고, 오히려 알아보면 미국의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과세 제도는 굉장히 투자자 프렌들리한 그런 제도이다 보니, 또 그런 것까지도 듣게 되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미국은 다주택자 규제 없습니까? 아우,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좀 사회적으로 다주택자를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주택자 되면은 되게 욕 먹는데. 그게 양면적인 해석이 있는 거겠죠. 진짜. 그러나 뭐 좋은 뜻에서 보면 열심히 해서 어떤 투자의 기회를 찾고 거기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성공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뭔가 세법적으로 막 분리하거나 이러지는 미국은 전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없고요. 오히려 관련 그 제도들을 놓고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법이 물론 미국도 세법이 자주 바뀌긴 합니다만 네네. 어떤 근본이 되는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팩트로 받아들이는 그런 근거법들은 예. 웬만하면 여간에선 바뀌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다라는 어느 거죠. 날 갑자기 6억 이상 대출 금지. 그런 게 없죠. 그런 건 내일부터 그런 6억 이상 대출 금지.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예. 이게 어떤 어떤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서 이 롤러코스터 마냥 극단으로 간다거나 그런 상황들은 없으니까 근데 미국도 뭐 LTV, DTI, 뭐 DSR 이런 거는 자율에 맡기죠. 그거 옛날에 자율에 맡겼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규제로 인해 예. 당연히 어떤 그 개개인들이 모기지를 받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예. 뭐 극단적으로 개인 모기지 레이트를 이 대출 금리를 몇 % 이내로 낮추면 안 된다거나 높여야 된다거나 뭐 그런 식의 규정은 나오진 않습니다. DTI, DSR, 뭐 3단계 DSR 네,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상당히 좀 이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겠으나 이게 제도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게 그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장려해요. 다주택자를 오히려 장려한다는 거예요? 다주택을 장려한다라고 가면 그건 좀 너무 멀리 나가는 걸 수도 부동산 있겠지만 투자자면은 또 다주택자가 될 거 아니에요. 살 집은 하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면 좀 말이 되겠죠. 예. 이 근로 활동을 하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열심히 일해서 당신들이 번 돈 다 소비하고 그런 데 쓰지 말고 은퇴를 위해 잘 준비하세요라는 것이 자산으로 갖고 있어라. 그렇죠. 그게 이제 국가 어떤 인트레스트라는 면에 있어서도 맞잖아요. 개개인들이 준비를 하는 것은. 네. 그러니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그 뭐 IRA다, 뭐 401k다 뭐 이런 것들을 장려하듯이 부동산도 결국은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얻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반 이 세법들이 이 과세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것이고. 존청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세계의 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 기업들 공장 짓고 제조업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일반 개인들도 와서 부동산을 사도록 하고 하는 거라. 네. 또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전 세계 부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도록 비교해 보자면 좀 어떠세요? 제 체감하시기. 그러니까 미국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이렇게 막 앞장서서 오세요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이런 걸까요? 미국 우선주의의 뜻이 미국인들에 대한 우선주의라기보다는 네.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 대상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하면 미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뭐 예전에는 뭐 멕시코나 이런 데 공장을 두고 네네. 미국에 이제 납품하고 납품을 하고 이런 구조였다면 네. 이제 미국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을 혜택을 주겠다. 그 들어와라. 말하자면 그런 것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거, 국내 주택을 취득한다라는 조금 이제 예민하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예민해진 거. 왜냐면 외국인에 의해서 집값이 오를까봐. 특히 어떤 대출 규제 같은 게 우리나라는 되게 촘촘하게 있는데 외국인은 그걸 또 빠져나가니까 얼마 전에 서울을 비롯한 몇 개 도시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뭐 이런 것도 발표가 나왔거든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 시각에서 봤을 때 예. 한국이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대해서 좀 허들을 높이는 거, 이게 필요할까요? 좀 어떻게 보이세요? 뭐 불가항력일 수 있겠죠. 이 미국의 그 입장과 한국의 입장은 뭐 단순히 미국은 이러는데 한국은 왜 이러냐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라마다 그렇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나라고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뭐 그렇지 않다 해도 어쨌거나 그게 국가의 어떤 에너지의 근원이 되니 그런 것들을 마다하는 문화는 없는 거고요. 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총 변호사님이 활동하시는 것처럼 미국 투자, 그것도 이제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제 노후까지도 보내는 거에 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죠.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 물론 미국 내에서도 좀 추가의 이 법적인 규정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뭐 내국인이라고 하면 뭐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제도 내에서 어쨌거나 과세도 되고 할 것이라는 그런 당연한 기대가 있는데 반해 외국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걸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고 네. 그대로 양도세 안 내고 나가버리면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미국 부동산을 그때는 내국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추가의 원천징수 규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이 그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강제하는 조건이지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세 부담을 더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높게 적용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이게 생애, 아까 그 전체 비과세 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을 갖고 있고 양도 차익이 많이 났어도 요거 판돈으로 다른 주택을 다시 사고 하면 계속해서 과세 2연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팔고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되니 그때는 과세를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 특례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19% 단일 세율로 매기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네네. 근데 이제 왜 미국에는 진짜 왜 하이테크 인재들, 개발자들,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부자들 이제 와서 막 살고 그쪽에 취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좀 와야 되는데 이걸로 충분할 거라고는 보세요? 이게 유인책이 될 거라고는 보세요? 물론 이제 세계 최고의 국가에 가서 이제 살려고 하는 거는 뭐 인도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이나 비슷하긴 할 텐데 대한민국도 이제 뭐 AI도 세계 탑3 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그게 그 말씀하신 19% 과세가 5년인가요? 네, 한시적일 거예요. 네. 5년 이게 뭐 5년? 최장 20년까지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뭐 조건이 좀 아마 있겠죠. 저희 고객들 중에 네.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이런 그 빅테크 기업에 있으면서 예. 한국으로 스카우트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들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이 되다 보니 그들의 한국에서의 소득이 미국에서도 과세되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역시 저희가 하는 이 크로스 보더 일의 딱 전형적인 사례일 텐데 한국 과세, 미국 과세 이걸 비교해서 최대한 덜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도와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저도 이 19%를 알고 그럼 당연히 한국에서는 이걸 하는 게 일반 그 소득 기준으로 과세되는 걸로 따라갔다가는 이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그죠. 이게 더 유리하겠다. 이게 꽤 그래도 어트랙티브 하겠다. 매력적인 그게 되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해서 또 그런 하이테크 인력들이 또 우리나라 많이 찾아와야 되는 거고 그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상속 증여세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늘. 왜냐면 이거는 부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높은 세율이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상속 증여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기업의 지분을 줄 때 경영권까지 포함이 되면 사실상 6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주주들이 막 자기네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고 일부러 주가 막 떨어뜨리려고 막 이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네. 미국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어떨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미국은 이게 같은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세부담은 비교할 수 없게 낮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80억, 190억까지는 비과세. 그렇죠. 그게 이제 2배가 되는 거니까 못해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부부로 했을 땐 곱하기 2.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국에도 물론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에 대해서 추가 과세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미국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 뭐 그 얘기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이 미국의 여러 그 증여 상속 계획 중에는 이 트러스트를 활용한 방식이 있는데 잘 활용하면 이게 계속해서 대대손손 한 번 증여세 부담하고 나면 상속세 부담하고 나면 그것도 부담이 아니죠. 뭐 300 몇십억까지 부담 안 한 상태로 트러스트에 넣어서 그 다음 때에는 이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계속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런 구조도 사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물려주면은 거의 한 360억, 370억 이상의 비과세가 되는데 이것도 트러스트니까 신탁이라는 상품에 쌓아놓고 주면은 대대손손 상속증여세를 안 내요? 그래서 미국의 애들이 이제 우스갯소리 내지는 이제 뭐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게 쟤는 트러스트 키드다라고 하면 그 트러스트에서 매달 체크가 나와요. 그 가문의 애들한테 스포일 되는 거죠. 수표. 그러니까 그냥 용돈 얼마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 채권 이자처럼. 그렇죠. 그러니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걔네들이 트러스트 키드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조상이 잘 만나서 조상이 뭔가 물려준 게 있어서 그 신탁에서 때 되면은 그 이자 같은 게 나오는 본인들이 그걸로 디스트리뷰에서 받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그렇죠. 그건 또 이제 자산이 엄청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물론 그렇게 트러스트 키드라고 하는 게 그냥 여느 자산 수준으로 계속해서 대대손손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구조 자체는 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그럼 그 구조 자체는 미국민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사실상 거의 뭐 한 400억 이상을 상속증여하는 사람 아니면 사실상 상속증여세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넘는 사람들의 경우도 얘기한 것처럼 잘 구조화 작업을 하면 이런 거죠. 실제 내가 400억이에요. 그럼 400억보다 내가 자산이 더 많아요. 근데 물론 이게 400억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지만 좀 비현실적이긴 해요. 하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400억이 된 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0억, 3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난 건데 아무튼 이걸 내 재산이 그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걸 말하자면 압축해가지고 세금 안 나오고
그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그런 또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 물론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본 공제가 20억, 30억 뭐 그렇게 다른 나라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 왜 상속증여 어떤 뭐 기본 공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상속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막 부자 감세다 이런 막 비판은 없을까요? 이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게 미국에서 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저항이 없을까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 문화 자체가 예.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큰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그런 증여 상속세에 있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해도 그리고 또 그거로부터 어떤 그 혜택을 받는 소수의 집단이 있다 해도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물론 또 미국에서도 이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누가 더 정치적인 파워를 갖느냐에 따라 달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이제 논쟁도 있고 철학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법이 그 BBB 액트가 통과될 때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업이 그거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 아마도 공화당에서 이거를 버리는 카드로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네? 뭐냐면 감세 법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증여상속세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지 표에는 그다지 왜냐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게 유의미한 거니까 아하. 이걸 그냥 포기하더라도 표에서 손해를 볼 일은 별로 없을 테니 이거는 이 일몰 규정이 적용이 돼서 다시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러진 않았던 거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상속증여세 비과세가 뭐 줄어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는 줄어드는 게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더 강력하게. 그렇죠. 25년 도까지 일몰. 이와 관련된 법이 추가로 정해지지 않으면 과거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절반이었어. 그러면 이제 부자들이 더 이제 상속증여세 많이 낼 뻔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바빴던 게 이제 25년 이전에 한 22, 23, 24, 25 이때 이미 그게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소급 적용은 또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룸이 컸을 때 그때 뭔가를 빨리 해서 증여를 진행하자라는 그런 또 플래닝 방안들이 많이 다뤄졌었죠. 미국에서도 또 법이 어떻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 또 대비하고 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고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고 또 한국에서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언을 아까 그 신탁 그 트러스트 말씀해 주신 게 리빙 트러스트 이런 거예요. 신탁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한국도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한국 신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국에는 그냥 한 종류의 신탁만 있나 보다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들어가 보니 복잡한 게 여러 있더라고요.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 다양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이 신탁도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신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취소할 수 없는 신탁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 리빙 트러스트는 가장 대표적인 모든 미국의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취소 가능 신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에서 상속증여세 내면 바보처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상속증여세를 내면 바보.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세금을 낸다면 그건 그런 너무 거고요. 거액자산, 초고액자산가들 말고. 그 리빙 트러스트는 세금을 줄여준다기보다는 미국에는 이게 이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어떤 자산을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속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어떤 관리 감독이 굉장히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걸 이제 프로베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속에 대비해서 유언장을 심지어 만든다 해도 그러한 프로베이트를 거쳐야만 해요. 유언장이 있어도요? 유언장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그 유언장이 정말 그 망자의 뜻에 따라 제대로 만들어진 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는데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혜택이 금융사랑 있어요. 약속을 해놓은 거니 내가 사전에 나 죽으면 이렇게 해주쇼라고 설정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얘기는 이게 제가 딴 얘기를 막 하게 돼버리는데 원래 트러스트는 금융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금융사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이 금융사에서 이 신탁을 이제 프로모션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하나의 금융상품처럼 간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원래는 신탁이라는 거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인데 내가 위탁을 하고 네. 그쵸, 그랜토 이제 돈을 넣고 그리고 이걸 관리해주는 관리자로서 이제 수탁자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트러스티인 거고 네. 수탁자는 위탁자가 맡긴 돈을 잘 관리해서 베네피셔리한테 수혜자한테 잘 주는 게 이제 트러스트의 약속인 역할. 건데 네. 이제 한국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수탁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 이게 마치 고객에게 트러스트에 맡기시면 저희가 이렇게 잘해드립니다라는 하나의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금융상품이 된 건데 그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류상의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이 서류상의 계약에 따라 뭐 회사라고 치죠. 회사가 소유한 게 되다 보니 내가 그랜토로서 그러니까 설립자로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어차피 이건 내 재산이 아니라 트러스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사망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컨셉인데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왜냐면 중요한 게 또 그 자산가 분들은 나중에 그 사후에 네. 남은 그 유산 때문에 자식들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막 소송 가고. 그러니까 제가 봤던 어떤 케이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형제 사이에 100원 때문에 소송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존심. 그 자존심이죠. 그건 감정 싸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해 놓기 위해서 그럼요. 유언장을 남기는데 또 이게 뭐 유언장 가지고 뭐 그 금지 단자 뭐 이렇게 그 치매 같은 거 걸리셨을 때 쓴 거다. 이거는 뭐 무효다. 또 소송 가고.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그냥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노력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트러스트가 결국 제공하는 혜택은 그와 같은 복잡다단한 그런 상황들을 미연에 막아주는 거니까 미국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 또 계시단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이 뭐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뭐 별일 없겠으나 그냥 투자하고 그 실제 그 자산 소유를 트러스트가 아닌 개인이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뭐 별다른 생각 당연히 할 수가 없죠.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건 뭐 어디 뭐 비즈니스 인트레스트에 투자를 하건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을 이제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 프로베이트라는 게 굉장히 시간과 돈과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조차.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한국의 어떤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제 소개받은 여러 그런 건들을 하다 보면 그런 프로베이트를 저희가 대행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몇 년 걸리고 비용도 비용이고 그 기간 동안에 자산 프로베이트라고 하면 그 유언에 따른 집행 이런 거예요? 그 간단하게는 법원이 이 주체가 돼서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상속해 주는 그런 전체 과정을 말하는 거죠. 전체 과정을.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더 가져가려고 또 싸울 테고. 그거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주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절차만으로도 그렇다 보니 보통은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도 제가 이제 그래서 항상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 트러스트를 꼭 만들어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미리미리 해두시라. 네. 근데 또 어르신들에 따라서 이제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 이거 미리 안 해놓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왠지 자기 걸 다 먼저 주게 되면 뭐 힘이 빠질 것 같고 막 이런 분들도. 그래서 인식을 또 바꿔야 될 필요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데 이제 트러스트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트러스트는 그 대상은 아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취소하지 못하는 트러스트는 혹시라도 내가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쟤네들 애들 내가 주는 건 좋은데 얘네들 버릇 나빠지고 스포일 되는 거 아니냐. 집에 안 찾아온다. 그렇죠. 재산 다 가지고 나면 집에 진짜로 그런 경우 있어요. 또는 이것도 있어요. 내가 내 애한테 주는 거는 좋은데 배우자가 있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으면 거의 어르신들이랑 얘기를 하면 100이면 100. 내가 믿는데 그래도 또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사람 생각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트러스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언장도 그렇지만 당장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고 꺼려지고 뭐 이런 것도 배경이 되겠죠. 근데 이게 또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 그 국외 전출세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도 이제 국적 포기세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미국 자산 투자 혹은 투자 이민 갈 때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이라는 게 있고 우리 또 그런 이야기도 좀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투자가 정답입니다라고 하면 좀 과언이기는 할 텐데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이유
따져보자면 좀 어떨까요? 지금 말씀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걸 보수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아예 미국 사람이 되거나 한국에서 떠나면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에서라면 어차피 해외에서 용을 쓰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과세를 피한다 해도 한국의 세법은 결국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거든요. 어디에서 네가 돈을 벌건 한국이 최종적으로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대전제로 놓고 보면 해외에서의 절세 플래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라는 얘기거든요. 네. 당연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서의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히 미국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이제 그걸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 미국에서의 오늘 그 말씀을 많이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 절세 방안 중에 과세를 이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세를 이연한다라는 게 혹자들은 어차피 조삼모사 아니냐. 언젠가 내야 되는 뭐 어차피 내는 건데 지금 100불 내건 네. 나중에 뭐 100불 내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진짜 아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세금을 한국에서도 100불을 내가 지금 내는 것과 미래 30년 뒤에 낸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안 내고 미래에 낸다는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그 100불을 국가로부터 무이자로 대출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돈 30년 뒤에 내가 내면 되는 거니까. 아하. 그렇게 보면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이게 이월하는 것도 충분히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정말 아주 투명한 그런 상황에서는 급여 생활자나 그 자영업자나 또는 뭐 비즈니스 오너가 됐건 결국 과세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급여 생활자들은 유리지갑이고 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지만 사업을 하면 작은 사업체라 해도 뭔가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업하는 사람도 정말 엄격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둘은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여야 할 텐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좀 더 뭐 이게 불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합법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더 해석을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미국 투자라는 것도 사실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업체, 부동산, 비즈니스 이런 데 투자를 함으로써 그런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또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서의 효용이라는 게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찌됐건 나중에 해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한국의 비거주자가 합법적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거주자 상황일 거라는 그런 가정으로 미국 투자나 이런 거를 안 하면 그때 돼서는 뭐 후회도 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부터 보내놓고 나중에 내 몸까지 갈지는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가능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고려의 대상일 것이고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 중에 아이들 또는 뭐 이런 공부하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뭐 그런 제도의 혜택보다도 미국이니까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시장으로서의 매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국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걸 그렇게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되고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거 왜 트럼프 시대 되면서 막 이민자들 막 단속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한국에 왔다 갔네 아니면 이제 해외 어느 나라 왔다가 들어갔다고 해서 막 입국 절차 복잡해지고 아니면 내가 살던 미국인데 들어가는데도 막 갑자기 입국 거부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긴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변에도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제가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출장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더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 이건 뭐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뭐라고 하죠? 급한 불은 피해간다고 하나요? 뭐 그런 대비는 필요하겠죠. 그러게요. 해서 요거는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하실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 이 책을 바탕으로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기 진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디테일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쓰고 이게 읽힐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사실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미국 교포들, 미국 교민들 제가 이제 하는 그 일들이 그렇다 보니 미국에 이미 있어서 거기서 하는 또 거니까.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한 3장의 그 세 번째 장이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으로 오신 분들 또는 미국으로 이주를 꾀하는 그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미국 법상의 절세 플래닝에 대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오늘은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봤고요. JCN 컴퍼니 대표이신 존청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